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김대호 세한대 책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되게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더위에 경제 뉴스라도 좀 상쾌하고 속 시원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21일이 내일이 중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복날 세 개의 복날 중에 한 복판에 있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복날 더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인데요. 그 중복에 있다는 것은 피크에 있다는 것이고, 자, 이 세계 경제도 지금 금리가 피크에 있거든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 올 거고요. 날씨도 좋아질 겁니다. 중복날의 그 복자가 사람과 개가 붙어 있는 사람인의 개견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이날은 개를 잡아먹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고전을 찾아보면 개를 잡아먹자는 게 아니라 개가 더위를 먹으면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람이 개처럼 엎드리는 날이다. 자, 이제는 점프할 날만 남았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뜁시다. 아, 그렇군요. 예,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조금 제가 준비한 멘트를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좀 뜨끔했는데 뉴스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긍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뉴스로 다뤄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부분들은 어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잘 다룬다라면 나한테는 무기가 되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잘 하면 제 생생히 잘 들으시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무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세계 경제가 이 무더운 여름 피크를 찍고 이제 시원한 아주 딱 살기 좋은 그 계절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생생 경제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네요. 예. 네, 오늘도 미국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미국 경제 관련한 뉴스를 보다 보면 부쩍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골디락스. 예전에 이 단어를 김대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렇죠? 저는 교수님께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이 영국 소설에서 나온 우화다라는 걸 제가 배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경제가 도대체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보니 어떤 상황인 건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처음 듣는 방송을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전래 동화에 이 골디락스 곰 3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가 담배 먹던 얘기처럼 할머니가 아기들을 만나면 꼭 들려주는 가장 친근한 고전 소설이거든요. 자, 여기서 곰 3마리, 아기 곰, 엄마 곰, 아빠 곰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느 빈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곰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식탁에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먹기 딱 좋은, 그래서 많이 먹고 시장길을 달랬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뉴욕 증시나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가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세계 경제가 골디락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도 너무 뜨거우면, 이를테면 성장률이 너무 높으면 결국은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성장률이 너무 낮으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것, 너무 과열된 것도 나쁘고 너무 침체한 것도 나쁩니다. 먹기 좋은 상태,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좋은데 요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형국이에요. 고용과 물가 양쪽을 다 잡는. 요즘 각종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적어도 미국 경제에서는 골디락스와 비슷한, 그러니까 물가도 좀 잡히고 고용은 여전히 좋고 뭐 나쁜 게 없어요. 다 좋다. 네. 이래서 뉴욕 증시 지금 들 끓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요건 지나가 보면 지금 이 골디락스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판단하기가 조금 일러요. 계속 진행 중인데 몇 가지 복병들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자, 경기가 급속히 침체할 우려도 있어요.
또 금리를 계속 더 급하게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가가 또 폭증할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대로가 좋아.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뉴욕 증시도 폭발하고 금융시장이 들끓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원래 골디락스를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들어와서 보면 경기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이루는 상태를 이제 골디락스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제 3%대로 떨어졌죠. 반면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판매는 좀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물가와 고용이 두 마리가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이 드러나는 게 중국과 유럽은 죽을 쓰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중국은 못 살아나고 있고요. 유럽은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성장세를 나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노믹스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저희가 다룬 게 한 2,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주식시장에서 제레미 시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고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책이 번역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골디락스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오래 쓰기 시작했는데요. 골디락스의 특징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 지금이 너무 좋다라만 있으면 이거는 낙관론이 팽배하면 강세장이죠. 우리가 2020년 하반기 같은 게 21년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가 아니라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강세장이고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승하지만 한편에서는 야 이거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는데 금리를 아직 더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골디락스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쏠림 현상이 생기면 그거의 현상이지만 뜨겁든지 차갑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물이 끓지도 얼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론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긍정론자도 있어야 되고 부정론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드리면 경기 지표로만 봐도 골디락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들 전문가들의 의견만 놓고 봐도 이걸 또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미국은 홀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골디락스 낙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미국 경제가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했던 시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했던 것이 경착륙할까 봐.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골디락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연착륙 전망이 된다. 이런 게 함께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뭐 경기 둔화 막기 위해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뭘 말하는지도 대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경기가 경착륙한다는 게 뭘 말하고 그래서 경착륙을 하면 뭐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경착륙이 뭐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착륙은 영어로 하드 랜딩입니다. 오라로 소리를 내면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지에 다가가는데 공항에 산뜻하게 소리도 없이 사뿐하게 내려야 비행기에도 충격이 적고 사람들도 건강하게 또 다음 비행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착륙이라는 것은 크래시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면서 폭발해가지고 비행기가 없어서 사람이 다 죽어버리거나 살아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부서지는 상태 이것을 이제 그 경착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경착륙이든 이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비행기는 왜 내려오느냐? 예. 계속 하늘에 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랜딩이라고 그러죠.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데요. 경제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여서 달은 참은 기울고 기울은 달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죠. 경기 순환. 왜 지금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가 과열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레스틱하게 인상을 했어요. 자, 인상을 했다는 것은 이제 좀 내려가자. 근데 내려가는데 내려가더라도
무작정 내려가서 활주로하고 부딪히면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는 수단이 말이죠. 가장 확실한 그 금리를 지금 미국이 겨우 이제 5.25지 않습니까? 왜 제가 겨우 5.25라고 그러냐면 폴 볼크란 옛날에 미국 연준의장은 금리를 22%까지 올렸거든요. 그때 경착륙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다 같이 죽었습니다, 한때. 금리를 갑자기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술로 확 건 거군요.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보고 물가 잡으라고 그러면 저는 금리를 한 20% 정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럼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 일단 물가는 잡는 거죠. 물가는 잡아서 비행기를 일단 내렸습니다. 예. 그 내리고 보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경착륙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고민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문가들로서 연착륙을 하자. 소프트 랜딩을 하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경기를 톤 다운 시키긴 하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내려야 돼.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네.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상을 하려다 보니까 화끈하게 못했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드래스틱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통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떤 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연착륙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죽입니다. 네. 일단 내리긴 내렸는데 아니면 한 마리 물가는 잡았는데 이 경기를 완전히 죽였다.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착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착륙이라는 게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비행기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데 만약에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실업하고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용어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가를 잡는다라는 목표를 보면 떠 있는 비행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네네.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그냥 나는 비행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일단 비행기를 내리래. 그러면 그냥 물가 20% 올리면 비행기 내려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다음을 보면 지금 이제 비행기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도 이 비행기를 다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내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기술을 잘못 꺾으면 경착륙이 될 수도 있고 연착륙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냥 내려라 그러면 편하지만 다음에 쓸 건데 갑자기 바람도 바뀌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기압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왜 연착륙이 소프트 랜딩이 됐느냐라는 네, 것이 저는 이제 쟁점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봐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연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냉키 의장의 얘기처럼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물 온도를 뜨겁게 틀었다 차갑게 틀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경기가 이제 과연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소프트랜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냐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 입장과 올해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경기에서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새로운 맞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신산업입니다. 인공지능, 신산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붙여준 거죠. 비행기가 내려올 때는 맞바람이 불어줬을 때 이게 비행기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거거든요. 뒷바람이 불어버리면 오히려 비행기를 밀어버리니까 더 안 좋은 건데 네. 작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 비행기를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앞바람이 불어주면서 소프트 랜딩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조금 안 그랬는데 왜 올해냐. 지금 이제 바이드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신산업이죠.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올해 막대한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에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것도 연결이 되겠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이 연착륙이 전망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달러 가치가 지금 변하는 그 흐름은 왜 이렇게 변해갑니까? 달러는 한마디로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달러에 빌려주거나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임대나 임차의 대가가 바로 금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25%에 와 있는데 기준금리 이게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5.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이 수도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저희들이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예견을 정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한 발짝 먼저 가는 거죠. 아,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앞으로는 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달러 돈의 값인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 나라의 금리가 결국은 그 나라 돈 가치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랐던 데 대한 반사. 그다음에 미국이요. 미국도 달러가 많이 오르면 미국 경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달러가 오르는 게 좋은 측면은 있어요. 다른 나라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네네. 그런데 다른 나라 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면 또 인플레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 수입 면에서도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산 제품을 외국에 수출했을 때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환차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의 가치는 떨어지면 그 표시한 통화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를테면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팔더라도 달러가 강세되면 달러로 벌어들인 돈은 달러가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수출 무역 수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면 수십 년 동안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본적으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약달러를 좀 해야 사람들이 해외 돌아다니는 맛도 나고 좀 여러 가지 또 경기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네. 저는 여기서 심각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골디락스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네. 골디락스가 아닌가? 진짜 골디락스인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고 달러 강세, 달러 약세도 달러가 약세가 되고는 있는데 정말로 완전히 달러 약세로 굳어졌을까? 착시 현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07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에 터졌는데요. 13년 전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도 당시의 신문기사들 한번 그대로 지금 환기해 보면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몇 년간 계속했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때 이제 골디락스가 왔다. 미국 경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런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 후인 2008년에 바로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 인상 상태가 금리라는 게 올렸을 때 당장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집에 뭐 금고에 넣어놓은 돈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 1년 반 이상 가면 높아진 금리가 그래서 5% 이상 금리가 한 1년 반 이상 가면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드 크래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그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직은 소프트 랜딩으로 골디락스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그 골디락스 이야기한 것과 지금 뭐 달러가 많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아, 지금이 골디락스고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 지금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도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현상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속이 되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는 거죠. 처음에 A와 B가 있는 B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비등할 때 내가 A를 주장하다가 점점 B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B를 얘기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B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바뀌는 과정까지 오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분명 우리가 볼 땐 교수님 말씀처럼 저렇게 그 과거의 사례를 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균형 감각 있고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묻히는 거죠. 지금은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드는 것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그러한 글로벌 위기를 겪었었던 미국의 금융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 실무 봤던 분들이 지금 다 아직 현재에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얘기 막 2000년 얘기 해봤자 그거는 이미 다 옛날 뭐 정년퇴직하신 분들 얘기지만 지금 그때의 위기를 겪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복병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다. 이 달궈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나중에 크게 데미지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졌고 이 기간이 좀 길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 1부는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이고요.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 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항상 1부 끝에서 퀴즈를 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나가고 그럴 때 막 이제 여러분들이 사연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정답은 안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1003번님.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의 힌트를 기대합니다. 이래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퀴즈 앞서 두 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이루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 저희가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자, 1번 골디락스, 2번 살균 소독엔 락스 중에서 힌트 내주시죠, 소장님. 예, 둘 다 락스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골디락스고 두 번째는 살균 소독엔 락스. 둘 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맞네요. 그렇죠. 둘 다 뜨겁지도 맞습니다. 차갑지도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이제 골디락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또 다른 락스는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생적인 개념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들한테 꽤 필요한 거죠. 예.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죠. 둘 다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잘못됐을 때 하드랜딩에 대한 어떤 좀 위험감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살균 세제 우리가 쓰는 것도 잘못 쓰면 네. 밀폐된 공간에 쓰면 또 부작용도 이것도 있는 거죠. 큰일 분명히 납니다. 있죠.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는 것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쓴다라면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저희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고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보관하셔도 되니까 보관도 용이하고요. 네. 그 대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본다라면 금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맞네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좋아하죠. 예, 교수님. 예, 골디락스냐 살균 소독 락스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반열에 와서 논의가 된다는 게 네. 참 많이 언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해요. 자, 우리 영어 스펠링도 다르고요. 네. 우선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경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사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죽을 먹는 소녀의 이름에서 왔는데 네. 소녀의 이름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관심인데 이게요. 이 소녀가 금발머리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더 빨리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번 골디락스, 2번 살균 소독엔 락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률 100%일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뜨끔했습니다. 왜요? 확실히 학교 다닐 때
원본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신 분의 이 내공과 이게 찍기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자 이거는 골디락스 이건데 네, 그 네, 소녀의 머리카락이 금발형 이건 소설 안 본 사람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처럼 찍기로 배운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었죠. 보기가 5개일 때는 오각형 연필을 들고 들어간다. 그렇죠. 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각형을 갖고 들어가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안 하나가 되니까. 모자라니까. 예, 이게 알겠습니다. 찍기의 폐해입니다. 예. 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부도 역시 미국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하고도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거라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인데 눈에 띄는 뉴스가 뭐냐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CEO들이 백악관에 몰려갔었다 그래요. 이거 뭐 기업들이 항의하러 갔나요? 막 수출 통제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몇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데서 정부 제재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시장 접근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들을 전달을 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도 명확하죠. 네. 근데 광범위하고 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제재하라고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텔, 엔비디아, IBM, 퀄컴도 있고요. TSMC도 있고 삼성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버티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퀄컴 같은 경우 중국 비중이 60%에 달하고요. 굉장히 크죠. 예. 인텔도 25%, 엔비디아도 한 20% 달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죠. 저는 여기서 제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다 왜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있죠.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기 봅니다. 때문에 우리 말을 좀 잘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선거철이 왔을 때 각종 이익단체들이 정치인분들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치인분들이 선거가 없다라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니까 이건 뭐 제 뇌피셜인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세를 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의 어떤 뭐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밀고 가는데 기업들이 반대할 수는 없죠. 어느 네. 누구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다가는 건 뭐 큰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상황들을 보고 나서 정리된 부분들이 얘기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지금 얘기할 시점에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그 대중 압박용 뭐 수출 제한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행동에 나선 거 아닐까요? 예.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경제적 어떤 분위기 현상만 놓고 말씀을 우선 올리면요. 네. 바이든 정부가 곧 아마도 8월 초쯤 될 거예요. 8월 초에 반도체 2차 규제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규제안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차와 2차의 차이는 뭐냐면 1차는 중국 반도체를 규제하는 것은 고품질의 2나노, 3나노 아주 정밀한 거 이런 게 중국 가서 그것이 무기 제품 같은 데 쓰여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 그래서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거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효과를 내려면 그것도 팔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대목에서 이제 덜커덩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상당수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에 팔고 있는데요. 네. 첨단 제품은 미국이 안 팔아도 다른 나라가 대신해줘 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중간이나 중후반 제품은 우선 중국이 자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 정도 기술은 있어요. 네. 그런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 했던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칫 중국 규제하려다가 미국 회사들 때려잡을 수가 있다. 그 대목 때문에 이제 백악관으로
쳐들어갔다기보다도 어떤 찾아가서 네, 좀 네. 정교하게 미국이 중국을 때려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낸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좋아진 거 아니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성명서 나온 걸 보더라도요. 동맹국하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섣불리 규제하지 말라.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일부 언론들은 뭐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텔이나 퀄컴이 한국을 위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동맹국하고 합의를 얘기하냐면요. 자기들이 안 팔 때 그것을 팔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할 때는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도 못 팔도록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같이 규제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규제를 하면 규제 당하는 사람도 아프지만 팔지 못하는 사람도 물건 팔지 못하면 일단 그렇죠. 쇼크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하는 것은 미국의 전자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반도체를 가져가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야 될 중국 회사들이 제때 못 만들면 중국의 전자산업은 무너지지만 네. 물건을 팔지 못하는 반도체도 미국 반도체도 같이 무너진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다 더 정교하게 규제를 해달라는 어떤 요구고 또 백악관에 만나서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사진을 보는 그 얘기는 겉으로는 우리는 규제에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중국 자기들의 클라이언트인 중국 사람들한테 대해서 좀 립서비스도 하면서 만나서는 밀당을 해서 자 때리려면 정말 걔들 아픈 데를 때려.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백악관에 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반도체 기업의 CEO들이 몰려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CEO들이 만났답니다.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답니다. 가서 화기애애하게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그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서는 노력을 한다. 그렇죠.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도 사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긴 하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반도체 기업들도 분명히 힘들어진 건 맞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2차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중국은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이 지금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의 압박은 뭐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수출 통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도 힘들고 뭐 미국도 당연히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손해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힘들어 보이는 것이 그냥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번에 지금 보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소장님? 지금 경제 성장률 2분기가 발표가 됐는데 6.3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 예상치는 7% 정도 성장할 걸로 봤는데 굉장히 성장을 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시점을 뭐 보더라도 벌써 뭐 한 반년 이상 지난 건데 이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그동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저축도 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보복 소비가 늘 것이다. 네. 저희도 이제 용수철 효과도 다뤘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됐는데 정작 이제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동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지금 현재 중국 경기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API 금리를 오히려 내리면서 움직이는 것들이고 나머지 제조업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동력과 투자라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중국 상황을 다루는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죠. 네. 중국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먹는 건데 돼지고기 값이 3배가 올랐답니다.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가 6% 올랐다는데 돼지고기 값이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다는 얘기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리오프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요즘 뭐 관광지는 안표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면서요. 뭐 천안문도 가려면 안표로 그 정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문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경제야말로 경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좌우하는 것이 금리의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오히려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경착륙이 오느냐. 자, 비행기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꼭 조종사의 운전만 또 금리 조정만이 그렇게 하락을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국에서의 코로나 컨트롤. 이 코로나 관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앵커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충격적인 게요. 그냥 코로나 증세가 있거나 비슷하면은 집에 문을 그냥 그대로 봉쇄를 해보고 못으로 박아버린다든지 오죽했으면 폭스콘 공장 같은 데서는 직원들이 대탈출 시도하고 아비규환이 현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몇 년간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외국 기업들이 또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중국 부동산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네. 돈이 빠져나가니까 또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코로나를 적당히 제재를 해야 다시 리오프닝, 리바운드 효과가 있는데 워낙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일어설 힘도 없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수요는 생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인들 코로나가 아직 안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언제 창궐할지 모르는데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부 숨죽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부의 지나친 공산당 일당 독재의 강력한 코로나 제재가 부른 참사가 가뜩이나 거진에 야기되고 있던 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을 더 떨어뜨림으로 해서 경착륙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국의 어떤 인식이 몰고 온 또 변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이제 거차오라고 해서 자국 짧게요. 소비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지금 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국 소비가 이제 쓸만하니까 그게 되는데 이게 외국 투자를 안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이렇게 확대돼 버리게 된다라면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수 시장이 탄탄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서서히 부각된다라면 중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은 계속 앞으로 매주 이제 이 시간에 계속 다뤄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이 될 만한 동력을 많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 예, 지금 이런 상태로 두 분이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요것만 잠깐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앞서 미국은 뭔가 보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 열렸었잖아요. 인도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 그러니까 한 1분 정도씩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좀 진단 좀 전반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먼저 교수님. 네,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 방법론이나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 차이가 많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론. 그것이 러시아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냐. 이게 G20 회담에서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명 못 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또 채권, 빚을 많이 그 1대1로 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그 프로세스 다 망했어요. 다는 아니라 많이 망했거든요. 미국 입장은 야, 그거 좀 탕감해 주라. 우리 IMF도 탕감하지 않냐. 그런데 중국은 무슨 탕감이냐. IMF가 탕감해 주고 중국은 오히려 거기에 그 항구라든지 중요한 땅을 조차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대한 후진국 문제에 대해서 또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것이 또 G20 세계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과 침체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근원 CPI에서도 다뤘다시피 식음료 가격, 주택 가격 이런 물가들 소비자 지표도 다 올라가고 있죠. 앞서 언급드린 중국도 경기가 침체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다 직면하고 있는 상태.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그 흑해협정도 이제 아, 파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그러면 예. 이제 뭐 음식료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동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거론이 됐고 이걸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관세를 좀 낮춘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경기가 살아나냐 죽느냐라는 문제도 하지만 당장 이 물가가 안 잡히면 각 나라의 어떤 정치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 관심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경제가 아직은 불안한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그럼 그 원인과 그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의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